이 나라는 정말 미쳤습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독일제 핵심 부품 없이 최첨단 전차를 생산한다고요? 반도체 소재 수출을 제한했더니 오히려 일본이 한국을 의존하게 됐다니요.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사실에 너무 놀란 저의 외침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라면 기술 장벽을 만나면 멈춰섭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길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들어 보죠. 이 한마디가 다였죠. 그리고 그게 허풍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입니다. 배터리, 반도체, 로켓, 미사일까지 유럽이 몇십 년 걸려 쌓아 올린 기술을 한국은 단 몇 년 만에 따라잡습니다. 그리고도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어렵나요? 그냥 만들면 되는 걸요. 군사기술을 취재한 15년 동안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는 정상이 아니에요. 그들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사는지 직접 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기술 패권의 중심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군사기술의 선두주자로 자부해온 독일이 어떻게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에게 시장과 기술적 우위를 빼앗기고 있는지 그 놀라운 현장을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는지, 어떻게 한국이 독일의 기술력을 넘어서게 됐는지, 제가 경험한 충격적인 진실, 독일을 추월한 한국의 기술력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마스 클라인입니다. 독일 군사기술 전문 저널리스트죠. 저는 최근 5년간 유럽과 아시아 전역을 다니며 방위산업 발전에 관한 취재를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한국이 군사기술 분야에서 독일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을 빠르게 추월하고 있다는 점이죠. 처음에는 저도 믿기 힘들었어요. 독일이야말로 오랫동안 정밀기계공학과 군사기술의 선두주자로 알려져 왔으니까요. 그런데 현장에서 확인한 데이터는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었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군사기술이 어떻게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세계 경제와 국제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니까요.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세계의 인정을 받게 된 한국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 박람회에 참석했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박람회장에 들어서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말문이 막혔어요. 거대한 K2 흑표 전차가 위풍당당하게 전시되어 있었고, 그 옆으로는 K9 자주포가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직접 보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전시장 곳곳에서 유럽, 중동, 아시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의 무기 체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충격이 역력했습니다. 불과 15년 전만 해도 한국은 독일이나 미국의 기술을 도입해 무기를 만들었죠. 저는 1990년대 초반 한국이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 기술을 기반으로 K1 전차를 개발하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은 기술 추격자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였습니다. 이곳은 한국 군사기술의 산실로 많은 첨단 무기 시스템이 여기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연구소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곳의 분위기에 압도되었어요. 독일의 연구소들과는 확연히 달랐죠. 더 역동적이고 더 젊은 연구원들이 많았으며 무엇보다 모든 곳에서 긴박감과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서 김민준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한국의 군사기술 발전에 기여해온 전문가였죠. 김 박사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안보 상황이 기술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안보 위협 속에서 살아왔고, 그렇기에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실히 느껴왔죠.
한국과 독일의 차이점이 명확했습니다. 독일은 전후 안정적인 나토의 보호 아래 있었지만 한국은 항상 자체적인 방위력 확보가 필요했죠. 이런 상황적 차이가 기술 개발의 속도와 열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한국의 빠른 학습 능력과 과감한 투자,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성공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이는 제가 알고 있던 독일의 접근 방식과는 매우 달랐어요. 독일 기업들은 전통과 안정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혁신은 중요하지만 검증된 방식을 크게 벗어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죠. 연구소를 나오면서 저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군사기술 강국으로 부상한 한국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베를린으로 돌아온 후 저는 즉시 한국의 군사기술 발전에 관한 심층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군사 전문가들을 만나 한국의 기술 발전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물었죠. 대부분은 처음에 의아해했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독일을 추월할 수 있냐는 의문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수집한 데이터를 공유하자 그들의 표정이 점차 심각해졌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성능 데이터, 생산 속도, 가격 경쟁력은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나 판처 하우비츠 자주포를 능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K2 전차는 최신 전자 장비와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파워팩은 이제 독일 엔진과 변속기의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었죠. 가장 놀라운 점은 한국이 이러한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속도였습니다. 독일에서는 새로운 무기 체계 개발에 보통 15년에서 20년이 소요되지만 한국은 그 절반의 시간 안에 완성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군사 전문가 하일리 슈미트는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안주해왔다. 한국은 군사 장비 개발에 있어 스타트업 정신을 접목시켰다. 빠른 프로토타이핑, 과감한 실험, 신속한 의사결정이 그들의 강점이다. 반면 우리는 여전히 관료주의적 프로세스에 묶여 있다. 특히 놀라운 것은 한국이 첨단 군사 장비를 개발할 때 서방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주요 부품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독일을 포함한 많은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핵심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죠. 독일과 한국의 군사 연구개발 시스템을 비교해보니 차이가 분명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군사 연구는 주로 기존 방위산업체나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프로젝트는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특성을 갖습니다. 반면 한국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집중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연구를 수행하며 민간의 첨단 기술을 빠르게 군사 분야에 접목시키는 능력이 뛰어났어요. 독일 방위산업체의 한 고위 임원은 비공개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몇몇 분야에서 한국에게 시장을 내주기 시작했다. 특히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같은 동유럽 국가들이 독일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 말을 들은 후 저는 직접 폴란드를 방문해 현지 상황을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르샤바에 도착해 폴란드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를 만났을 때 저는 더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국의 무기 체계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가격 때문이 아니었어요. 폴란드는 2020년 이후 안보 위협이 고조되면서 신속하게 군 현대화를 추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 기업들은 주문부터 납품까지 최소 3년에서 4년이 걸리는 반면 한국은 1년에서 2년 내에 납품이 가능하다고 약속했죠. 게다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에도 적극적이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파트너십을 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요구를 정확히 이해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했죠. 독일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폴란드의 결정은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가 아니라 유럽 방위 산업의 지형도를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폴란드는 K2 전차 1000대와 K9 자주포 600문 이상을 구매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유럽 방위산업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계약 중 하나였어요. 폴란드에 이어 저는 에스토니아를 방문했습니다. 발트해연한 이 작은 나라는 안보에 매우 민감한 국가입니다. 에스토니아군이 최근 실시한 K9 자주포 훈련 현장을 취재했어요. 영하 20도가 넘는 혹한에서도 K9 자주포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에스토니아 국방장관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더 구체적인 이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옵션을 검토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미국의 제품들을요. 그러나 한국의 K9 자주포는 가격 대비 성능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우리의 긴급한 안보 상황을 이해하고 납품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주었어요. 놀라운 점은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구매국의 군인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철저한 훈련을 제공하고 현지에 정비 시설을 설립하며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에스토니아의 군 장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우리의 상황을 잘 이해합니다. 그들도 항상 안보 위협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이죠. 이런 공감대가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선 신뢰를 형성했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또 다른 관점을 제공해 주었어요. 한국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력이나 가격 경쟁력만이 아니라 구매국과의 깊은 이해와 공감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독일을 비롯한 전통적인 방위산업 강국들이 간과했던 부분이었죠. 폴란드와 에스토니아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루마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한국의 무기 체계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한국은 이제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강자로 부상하고 있었죠. 귀국 후 저는 한국의 K9 자주포와 K2 전차에 대한 더 깊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기술적 사양과 성능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들 무기 체계를 실제로 운용해본 군인들의 증언을 수집했어요. K9 자주포는 현재 세계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주포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155mm 포를 탑재하고 있으며 최대 사거리는 40km 이상의 스펙을 갖고 있어요. 가장 큰 강점은 발사 속도와 기동성에 있습니다. 분당 3발의 발사가 가능하며 시간당 67km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K9 자주포의 자동화 시스템이었습니다. 디지털 화력 통제 시스템은 목표물 감지부터 발사까지의 시간을 크게 단축시켰고 자동 장전 시스템은 승무원의 부담을 줄여주었어요. K9 자주포는 처음부터 수출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극한의 기후 조건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구매국의 요구에 맞게 쉽게 수정할 수 있는 모듈식 구조를 갖추고 있었어요. K2 흑표 전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56톤급의 이주력 전차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EA7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성능을 자랑합니다. 120ml 주포, 첨단 복합 장갑, 능동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죠. 특히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전자 장비와 화력 통제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베를린의 한 군사 연구소에서 저는 K2 전차의 기술적 특성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전차 전문가는 K2의 가장 인상적인 측면으로 디지털 통합을 꼽았습니다. K2 전차의 가장 큰 장점은 전장 관리 시스템, 표적 감지 및 추적 능력, 네트워크 중심 작전 수행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K2 전차는 첨단 센서와 통신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어 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다른 전투 플랫폼과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게 설계되었어요. 이는 네트워크 중심 전쟁이라는 현대 전쟁의 패러다임을 완벽하게 구현한 사례였죠. 한국의 이러한 성과는 단순히 하드웨어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통합 능력, 그리고
네트워크 중심 전장 환경에 대한 이해가 그 바탕에 있었어요. 이는 한국이 첨단 IT 강국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았죠. 또한 한국은 무인 시스템과 인공지능 기술을 군사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무인 지상 차량, 드론 기반 감시 시스템, AI 기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등 미래 전장을 위한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이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보다 한 발 앞선 움직임이었습니다. 군사 기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저는 한국의 또 다른 중요한 강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이었어요. 이 두 분야는 현대 무기 체계의 핵심 요소로 한국은 여기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반도체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저는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죠. 현대 전장에서 승리의 핵심은 정보 우위입니다. 한 반도체 전문가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레이더, 미사일, 유도 장치, 전자전 시스템 등 모든 첨단 무기는 고성능 반도체를 필요로 합니다. 한국은 이 부분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요. 한국의 반도체 강국 지위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정부와 기업이 함께 반도체 산업에 집중 투자했고 수많은 실패와 위기를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죠. 배터리 기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한국 기업들은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군사 분야에서도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었죠. 첨단 군사 장비의 전력 공급, 무인 시스템의 작동 시간 연장, 병사들의 휴대용 장비 등에 필수적이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이 이 두 분야에서 완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자재부터 최종 제품까지 모든 단계를 자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죠. 이는 군사적 자주성 측면에서 엄청난 강점이라 할 수 있어요. 반면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이 분야에서 한국에 크게 뒤처져 있었습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기계공학과 자동차 산업에서 강세를 보였지만 첨단 전자기술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었죠. 이는 미래 군사기술의 발전 방향을 고려할 때 심각한 약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미래 전장은 점점 더 디지털화, 네트워크화되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자율 시스템의 역할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기술적 자립에 대해 조사하면서 저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2019년 일본이 한국에 대한 핵심 반도체 소재 수출을 제한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이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있었어요. 문제가 된 소재들은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등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수적인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고순도 불화수소를 일본에서 90% 이상 수입하고 있었죠. 그러나 놀랍게도 한국은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단기간에 대체 공급원을 확보하고 자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대체 소재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했고 정부는 소재 국산화를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한국은 일본에 의존하던 대부분의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고 한국의 소재 기업들은 단기간에 기술력을 높이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죠. 이 사건은 한국의 기술적 회복력과 위기 대응 능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군사기술 분야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죠. 한국은 과거 미국이나 유럽에 의존하던 핵심 군사기술들을 하나둘씩 자체 개발해왔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한국의 체계 통합 능력이었어요. 개별 부품이나 하위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효과적으로 통합하여 완전한 무기 체계로 만드는 능력은 더욱 중요합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K2 전차의 개발 과정이 좋은 예입니다. 처음에는 엔진과 변속기를 독일에서 수입했지만 현재는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파워팩을 사용하고 있었죠. 비슷한 패턴이 KF-21 전투기,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등 다른 주요 무기 체계에서도 나타납니다. 한국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제가 지금까지 취재했던 다른 나라들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많은 국가들이 단기적인 이익이나 정치적 고려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반면 한국은 장기적인 기술 자립이라는 목표를 일관되게 추구해왔죠. 기술 자립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의 말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온 후 저는 독일 방위 산업의 현황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독일 최대 방위 산업체인 라인메탈의 임원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의 말은 다소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는 지난 10년간 혁신 속도에서 경쟁자들에게 뒤처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발전 속도는 놀랍네요. 그들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 우리보다 훨씬 빠르다고 할 수 있어요. 독일 방위 산업의 문제점은 다양했습니다. 관료주의적 장애물, 위험 회피 문화, 그리고 투자 부족이 주요 원인이었죠. 특히 군사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는 한국에 비해 현저히 적은 상황이었어요. 한국은 GDP의 약 2.7%를 국방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반면 독일은 1.5% 미만이죠.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의 차이라 할 수 있어요.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군사 장비의 개발과 생산 속도였습니다. 독일에서 새로운 전차나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는 보통 15년에서 20년이 소요되었지만 한국은 그 절반의 시간 안에 유사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독일 방위 산업의 또 다른 약점은 디지털 전환의 지연이었습니다. 전통적인 기계공학에 강점이 있던 독일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네트워크 중심 전쟁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반면 한국은 세계적인 IT 강국으로서의 강점을 군사 분야에 성공적으로 접목시켰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나 판처 하우비츠 자주포는 기계적으로는 여전히 우수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스템 통합, 네트워크 능력, 자동화 수준에서는 한국의 K2나 K9에 뒤처지고 있어요. 이는 미래 전장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독일의 방위 산업 생태계가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불확실한 미래와 투자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젊은 엔지니어들은 방위 산업보다 민간 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죠. 반면 한국은 강력한 방위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연구소, 대학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마련되어 있었고 정부의 일관된 지원 정책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었어요. 특히 민간 기술과 군사 기술의 경계를 허물고 양쪽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접근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의 방위 산업에도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었어요. 전통적으로 유럽은 고품질의 군사 장비를 생산해왔지만 이제는 한국, 터키, 이스라엘과 같은 신흥 강자들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죠. 유럽 방위 산업의 미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독일 정부는 2022년 이후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고 방위 산업 혁신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졌어요. 취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한국의 군사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았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세계 10대 무기 수출국에 진입했으며 특히 K9 자주포, K2 전차, 함정, 훈련기 등의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한국은 지난 5년간 무기 수출량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2022년 한국은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을 폴란드와 체결했으며 이는 한국 방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죠. 또한 한국은 호주, 인도, UAE,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한국 무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었는데 이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무관하지 않았어요. 많은 국가들이 한국을 중립적인 무기 공급자로 인식하고 있었죠. 한국의 글로벌 전략은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각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었고,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포괄적인 방위 협력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특히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공동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제안함으로써 구매국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죠. 인도네시아와의 KF-21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 터키와의 K9 자주포 기술 이전 협약, 폴란드와의 K2 전차 현지 생산 계획 등은 이러한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전략의 배경에는 한국의 독특한 지정학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안보 위협 속에서 자체적인 방위 능력을 발전시켜온 한국은 비슷한 상황에 처한 국가들의 니즈를 잘 이해하고 있었고, 이는 큰 경쟁 우위로 작용했죠. 한국 방위 산업의 미래 전망은 더욱 밝아 보였어요. 그들은 이미 차세대 무기 체계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었으며, 특히 무인 시스템, 인공지능, 우주기술 등의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성공은 단순히 군사적, 경제적 차원을 넘어 국제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방위산업 협력은 외교관계 강화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고, 이를 통해 한국의 글로벌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었어요. 6개월에 걸친 취재를 마치고 저는 독일을 넘어선 한국의 기술력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완성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독일 공영방송에서 방영되었고 예상 이상의 반향을 일으켰어요. 많은 시청자들이 한국의 발전 과정에 놀라움을 표했고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이로부터 배워야 할 점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독일 방위산업계와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 다큐멘터리는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저는 독일 국방부와 주요 방위산업체들이 참여하는 특별 세미나에 초청받았습니다. 저는 이 취재를 통해 여러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기술적 우위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끊임없는 혁신과 투자만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한국은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서방의 기술을 도입하던 나라였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부상했으니까요. 둘째, 군사기술 발전은 단순히 국방부나 방위산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 역량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경우 반도체, 배터리, IT 등 민간 분야에서의 강점을 군사 분야에 성공적으로 접목시켰고 이것이 중요한 경쟁 우위가 되어왔죠. 셋째, 위기와 도전은 때론 혁신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지정학적 불안, 자원의 부족,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이를 기회로 전환하며 더욱 강해져 왔죠. 넷째, 기술 자립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이를 일찍부터 인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는 데 집중해 왔어요.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방위 산업은 정부, 기업, 연구소, 대학 등 다양한 주체들의 유기적인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한국은 이러한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했고 이것이 빠른 혁신과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어요. 취재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끈기와 열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달성해냈고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을 보여주었죠. 베를린으로 돌아온 지금 저는 이번 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독일 방위산업 협력에 관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협력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한국의 놀라운 발전 스토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 그리고 명확한 비전만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독일을 넘어선 한국의 기술력을 통해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15년차 군사기술 전문 저널리스트 토마스 클라인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들으면서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이제 어느 곳에서도 까이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되네요. 한국의 눈부신 성장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응원하는 바입니다. 오늘도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